여러분이 중국 청나라 역사, 특히 화려하고도 잔혹했던 걸륭 황제의 후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황제의 첫사랑이자 백월광이었던 효현황후 부찰씨일 겁니다. 혹은 비극적인 몰락의 대명사가 된계왕후 휘발나랍시나 신데렐라처럼 최하위 궁녀에서 황제의 생모가 된 효이순황후 위가씨를 생각하시겠죠. 이들은 모두 사랑과 권력, 비극의 중심에 섰던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이들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비단옷 아래 감춰진 차갑고도 치열한 생존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두고 겉으로는 더없이 유순하고 현명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던 무서운 전략가였다고 평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황금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스스로 죽여야 했던 역사상 가장 고독한 승리자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걸륭제의 후궁 유기비 해가씨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무서운 자금성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생존의 대가로 무엇을 잃어야 했는지, 그 길고도 고독했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걸륭제에 이르는 3대, 약 130여 년간 청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걸륭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광대한 영토와 넘쳐나는 국고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걸륭제 자신도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명민한 통치자였고 학문과 예술에 조예가 깊은 예술가였으며 동시에 만주족의 기상을 잃지 않은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십전노인이라 칭하며 자신의 치세가 완벽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심장부, 자금성. 그 안에서도 가장 깊고 화려한 곳이 바로 후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낭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걸륭시대의 후궁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2가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첫째, 황제의 혈통, 즉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 둘째, 만주족, 몽골족, 한족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의 지배층을 혼인이라는 고리로 묶어두는 것. 후궁의 여인들은 황제의 아내이기 이전에 가문을 대표하는 인질이자 외교관이었으며 동시에 황손을 생산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곳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최고 정점에 단 한 명의 황후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 법적인 아내이자 국모입니다. 그 아래 황제의 총애나 특별한 공로로 임명되는 황귀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귀비, 빈입니다. 여기까지가 후궁에서 고위층으로 불리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궁을 하사받고 수십 명의 시녀와 태감을 거느리며 매달 막대한 양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정원이 없는 하위 계급이 존재합니다. 귀인, 상제, 다붕. 이들은 자신의 궁도 없이 상급 비빈들의 처소에 얹혀 살거나 후궁의 구석진 정학에서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상급 비빈들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승진은 오직 2가지 길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거나 혹은 아이, 특히 황자를 낳는 것. 총애는 안개와 같아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지만
황자를 낳는 것은 그녀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후궁은 매일 밤 전쟁터였습니다. 황제가 누구의 처소에 드느냐에 따라 한 여인의 운명이, 나아가 그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은 황제의 눈길 한 번, 미소 한 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 해가씨가 10대의 나이에 발을 들여놓은 세상이었습니다. 1730년대 초반, 훗날 유비가 되는 해가씨는 자금성이 아닌 당시 황자였던 보친왕 홍역의 저택, 즉 왕부로 보내집니다. 그녀의 신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몽골 양남기 출신으로 몽골 성씨는 가가씨, 이것이 한족식으로 해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몽골의 대귀족도 만주족의 핵심 명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원해자라는 황실 사냥터를 관리하던 중간급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친왕부에서 받은 지위는 격격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주의 의미로 알고 있는 격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황자의 저택에서 격격기란 정식 부인인 적복진이나 정식 첩인 측복진보다 한참 낮은, 사실상 신분 있는 시녀 혹은 예비첩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들은 왕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정식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는 적복진의 아들로 입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보친왕 홍역의 저택에는 이미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적복진 부찰씨, 만주족 최고 명문가 출신으로 홍역과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던 정실부인, 측복진 고씨, 한족 출신이었으나 아버지의 공로로 만주족에 편입된 홍역의 총애를 받던 여인, 측복진 휘발나랍씨, 역시 만주족 명문가 출신. 이들 틈바구니에서 가문도 미약하고 지위는 격격에 불과했던 해가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적복진 부찰씨를 향한 홍역의 다정한 눈빛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재능 많고 매력적이었던 측복진 고씨가 홍역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처럼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도 값비싼 장신구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왕부 한 구석의 작은 방에서 윗전의 눈치를 살피며 언젠가 왕자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 줄까 기대하는 수많은 격격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비극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부터 침묵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한창 아름답고 빛나야 할 청춘이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3년의 기다림. 드디어 황제의 여인이 되다 1735년 옹정제가 세상을 떠나고 보친왕 홍역이 걸륭제로 즉위합니다. 하늘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부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황제의 여인이 되어 거대한 자금성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남편이 황제가 되었으니 해가씨의 신분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받은 직함은 고작 해상제였습니다. 상제, 후궁 8계급 중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격격해서 겨우 2계단 올라선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왕부 시절 홍역에게서 일말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함께 왕부에서 생활했던 적복진 부찰씨는 황후가 되었고 측복진 고씨는 귀비가 되었으며 측복진 휘발나랍씨는 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같은 격격 출신이었던 진씨조차 진귀인이 되었습니다. 유독 그녀만 상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마도 황제의 아버지를 모셨던 여인들에 대한 유후 차원에서 일괄 승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해귀인이 됩니다. 귀인, 여전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자금성에는 매년 수녀 선발을 통해 그녀보다 어리고 아름답고 가문 좋은 10대 소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걸륭제는 젊고 활기찬 황제였고 그의 시선은 새로운 여인들을 향했습니다. 해가씨는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후궁에서는 늙은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처소를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황제의 행렬을 보며 절망했을까요? 매일 밤 들려오는 다른 궁의 웃음소리와 악기소리를 들으며 질투심에 잠 못 이루었을까요? 기록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품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걸륭 원년, 2년, 3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황제는 첫사랑인 효현황후와 변함없이 금슬이 좋았고 총애하던 해현황귀비고 씨는 황제의 아이를 연이어 임신했습니다. 다른 비빈들도 앞다투어 황손을 낳았습니다. 후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한 암투로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오직 해귀인의 영수궁만이 적막했습니다. 그녀가 보친왕의 격격으로 들어온 지 10년, 황제가 즉위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7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27세는 처사이를 낳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잊힌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마 그녀 자신조차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자금성 구석에서 조용히 늙어 죽어가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걸륭 6년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귀인 해가씨, 회임하다. 무려 13년. 그녀가 홍력을 만난 지 13년 만에 첫 임신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후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7세의 늙은 귀인, 황제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던 그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절박하고도 극적인 승부수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13년간 잊혔던 황제의 발길을 자신의 처소로 돌렸는지 그 과정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걸륭 6년 2월 7일 해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황제의 5번째 아들 아이신기호로 영기였습니다. 이 출산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7세의 노산이었고 첫 출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그녀의 목숨줄이자 그녀가 후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공로로 그녀는 즉시 빈으로 승격됩니다. 빈은 고위 후궁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유라는 봉호를 내립니다. 기쁠 유. 황제가 이 아들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걸륭제에게는 아들이 귀했습니다. 황장자 영왕, 이황자 영년, 삼황자 영장이 있었지만 이황자 영년은 이미 2년 전에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황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5 황자 영기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유빈 해가씨,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여인 해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아들을 낳은 당당한 유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화려한 후궁의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이 무기가 그녀의 삶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이끌어줄 태양이자 동시에 그녀의 남은 생을 암흑 속으로 밀어넣을 절망의 씨앗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고 유빈이 된 해가 씨. 그녀는 마침내 이 황금 감옥에서 자신만의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것은 이 무서운 궁궐에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 아이를 지켜내고 나아가 황제의 눈에 들게 키워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어머니였기에 이 아들을 제국의 가장 빛나는 태양으로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건룡 6년 27세의 나이에 5황자 영기를 낳은 해가 씨는 유빈이라는 내명부 정오품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그녀의 13년에 걸친 투명인간 같던 삶의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비는 후궁의 고위층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금성 내궁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즉, 자신만의 궁을 하사받고 수십 명의 시녀와 태감을 거느리며 매달 황실에서 지급되는 막대한 월급을 받는 명실상부한 황제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유빈이 되었을 때 후궁의 모든 눈이 그녀의 처소로 쏠렸을 것입니다. 13년간 존재감도 없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황자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거나, 둘째, 아들을 무기로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려 들거나. 하지만 유빈 해가 씨는 그 어떤 예상에도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만해지는 대신 더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갈구하는 대신 갓 태어난 아들 영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3년간의 설움과 기다림을 통해 이 무서운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찾아와 웃어주던 황제는 내일 밤이면 더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처소에서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지위는 달랐습니다. 특히 황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유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낸 이 아들, 영기에게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길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비빈들처럼 화려한 연회에 참석해 황제의 눈길을 끌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방에 불을 밝히고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골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처럼 패거리를 만들어 권력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올바른 스승을 붙여주기 위해 조용히 내무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걸륭제의 눈에 매우 현명하게 비쳤습니다. 걸륭제는 똑똑했지만 질투심 많았던 효현황후도, 매력적이었지만 병약했던 혜현황귀비도, 심지어 조용했지만 속을 알 수 없었던 개왕후도 겪어본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욕망과 암투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에게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알고 조용히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한 유빈의 모습은 신선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황제로 하여금 그녀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룡 10년, 영기가 5살이 되던 해, 걸륭제는 대대적인 후궁 승진을 단행합니다. 이때 유빈 해가 씨는 비, 즉 정산품 유비로 승격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진이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귀인에서 비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황자 영기가 그만큼 총명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황제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비가 되었습니다. 유라는 봉호처럼 그녀의 삶은 비로소 기쁨으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희망을 아들 영기에게 걸었고 영기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유비 해가 씨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키워낸 아들, 다섯 황자 영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황태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모든 것을 갖춘 청나라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황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그는 천재였습니다. 영기는 언어적 재능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만주족의 모국어인 만주어, 제국의 공용어인 한어, 그리고 동맹이자 지배층의 일원인 몽골어까지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만주족 황족들이 점점 한족화되어 만주어를 잊어가는 것을 개탄했던 걸륭제에게 만주어의 능통한 영기는 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언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눌 정도의 학식을 갖췄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 시, 서, 회도 능했습니다. 이는 예술가 황제였던 걸륭제와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과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점입니다. 영기는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수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수학자들과 함께 역법을 연구하고 천문기구를 관측했습니다. 유교 경전만을 학문으로 치부하던 보수적인 황족들 사이에서 실용학문인 과학에까지 통달한 영기의 존재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완벽한 만주족 전사였습니다. 걸륭제는 황자들이 서재에만 틀어박혀 나약한 한족 선비처럼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천하를 얻었다. 이것이 만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영기는 이 아버지의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청나라 황자 중 가장 뛰어난 기마술을 가졌습니다. 그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관역을 마치는 만주족 고유의 궁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문과 무를 겸비한 것, 이것은 걸륭제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었고 영기는 그 아버지의 이상을 완벽하게 체현해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그는 효자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아들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황제가 된 옹정제의 아들, 걸륭제는 아들의 인성과 효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기는 그 인품이 고결하고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어머니 유비의 공이었습니다. 유비는 아들이 천재성을 드러낼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권력을 줬기보다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심만만한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영기를 야심이 아닌 충심과 효심을 갖춘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걸륭제는 이런 영기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황장자 영왕과 삼황자 영장은 걸륭제가 가장 사랑했던 효현황후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기색이 역력하지 않다는 이유로 황제의 노여움을 사 일찌감치 후계자 구도에서 탈락했습니다. 황제가 비밀리에 황태자로 정했던 두 번째 황자 영녀는 9살에 요절했습니다. 효현황후가 낳은 또 다른 아들, 7번째 황자 영종 역시 2살에 요절했습니다.
걸륭제의 희망이 연이어 꺾여나가던 그 절망의 순간, 다섯 번째 황자 영기가 혜성처럼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걸륭제는 공식 석상에서 내 아들 영기는 효심이 지극하고 다재다능하며 그 인품이 고결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시선은 이제 오로지 영기에게만 고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유비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가슴 벅차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그녀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기는 제국의 태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기가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걸륭 28년 5월, 황제가 머물던 피서지이자 별궁인 원명원의 구주청연 정학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목조 건물이었던 궁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태감들과 시위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때 걸륭제는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정각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사방을 에워싸 황제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칠 때 단 한 사람 22세의 청년 연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를 외치며 타오르는 기둥과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 사이를 뚫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버지 걸륭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50대의 아버지를 자신의 등에 둘러 업었습니다. 폐하, 신이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영기는 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을 다시 뚫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옷이 불에 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황제를 업고 불길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을 때 모든 신하와 황족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걸륭제에게 단순한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신하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우왕좌왕할 때 오직 영기만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이념의 최고 덕목인 효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깨달았습니다. 영기의 학문과 무예가 만들어진 재능이라면 이 불길 속의 효심은 진짜 본성이라는 것을, 저 아들이라면 아비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국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불길에 뛰어들 수 있는 진짜 군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날 밤 영기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걸륭제의 가장 뛰어난 아들에서 유일한 후계자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어머니 유비, 그녀는 아마 아들의 무모한 용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22년간 공들여 키운 아들, 그녀가 아들에게 가르쳤던 진심이 마침내 황제의 마음을, 그리고 천하를 움직인 것입니다. 원명원의 화재 사건 이후 유비의 궁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모든 황족과 대신들은 이제 유비를 미래의 황태후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여전히 유비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조용히 불경을 읽거나 아들의 건강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변함없는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총애를 얻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쥐면 전횡을 휘두르는 것이 후궁 여인들의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황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토록 완벽한 황자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륭 30년 11월. 건륭제는 오황자 영기를 화석화 친왕에 봉한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청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친왕은 황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귀였습니다. 보통 이 자귀는 황제가 즉위한 후에야 형제들에게 주어지거나 죽은 황자를 추존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황자, 그것도 25살의 젊은 황자에게 친왕 자귀를 내린 것은 건륭제의 아버지인 옹정제가 자신의 후계자였던 건륭제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라는 칭호였습니다. 화친왕이라는 칭호는 건륭제가 평생 가장 존경하고 의지했던 숙부 옹정제의 13번째 아들의 자귀였습니다. 건륭제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그 칭호를 오황자 영기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밀건보기를 뛰어넘는 사실상의 공개적인 황태자 선언이었습니다. 짐의 뒤는 오황자 영기가 이을 것이다. 건륭제는 온 천하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유비의 나이 51세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3년간 격격과 상제, 귀인으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서러운 날들, 27세에 기적처럼 얻은 단 하나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이고 오직 어머니로만 살았던 25년. 이제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제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황태자의 어머니이자 미래의 황태후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금성에서 승리했습니다. 황제의 사랑 없이도 오직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녀는 이 거대한 황금 감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완벽한 후계자였고 황제는 건강했으며 그녀는 존경받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아들이 황제가 되고 자신이 황태후가 되어 평화롭게 이어질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라는 신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운명이었습니다. 건륭 30년 아들 영기가 화석화 친왕에 봉해지며 51세의 유비는 미래의 황태후라는 한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의 문턱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녀의 40년에 걸친 인내는 완벽한 보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라는 신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둡고 잔인한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비극의 그림자가 25세 아들의 어깨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륭 31년 3월 8일, 황자 영기가 죽었습니다. 그날 유비 해가 씨의 삶도 함께 끝났습니다. 비록 그녀의 심장은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모든 것, 그녀의 25년짜리 희망,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 그녀가 13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단 하나의 기쁨, 은 아들의 마지막 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봉호는 기쁠유자였습니다. 이제 이 글자는 그녀의 삶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끔찍한 조롱이 되었습니다. 아들 영기의 장례는 황태자의 예에 버금갈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 건륭제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곡했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으며 짐은 본래 영기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신하들 앞에서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황제의 비였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어머니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날뛰어서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너무 무덤덤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절제된 슬픔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관이 나갈 때 그녀는 아마도 수많은 황족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과서처럼 무너져 내렸다가 시녀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몸을 가누는 슬프지만 기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식이 끝나고 자금성에 붉은 담장한 텅 빈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방에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슬픔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황제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은 역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2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황제의 총애를 기대할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미래의 황태후가 될 것이라며 그녀의 궁을 드나들던 모든 사람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동정과 이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궁은 자금성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슬픈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그녀는 앞으로 26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청춘보다, 그녀의 아들과 함께했던 영광보다 더 긴 26년이라는 고독한 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비가 아들을 잃고 침묵에 잠긴 26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걸륭제 후궁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유비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자신의 궁에 갇혀 이 모든 피바람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영기가 죽기 불과 1년 전 자금성을 뒤흔든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국의 황후이자 유비와 함께 보친왕부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해온 동료였던 개황후 휘발나랍 씨가 남순을 따라갔다가 돌연 황제의 미움을 사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만주족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남편이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나 하는 가장 불길한 저주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황후가 살아있는 황제 앞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걸륭제는 경노했습니다. 황후는 사실상 폐위되어 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기가 죽은 바로 그 해 7월, 황후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조차 황후의 예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던 제국의 국모였던 여인의 처참한 마지막을 그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개왕후의 몰락은 유비에게 끔찍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절대 황제에게 맞서지 말라.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그저 침묵하라. 아들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생존 전략은 개왕후의 정반대편에 서는 것, 즉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개왕후가 몰락하고 완벽한 후계자 영기가 죽었습니다. 후궁의 권력 구도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한 여인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비 위가 씨였습니다. 영비는 유비와 정반대의 여인이었습니다.
한족 출신의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해 오직 황제의 총애 하나로 귀비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황제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궁에서 영비의 아들들이 커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영비의 아들 영염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새로운 후계자 후보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영기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내 아들이었다면 저 아이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자신의 완벽했던 아들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다른 여인의 아들이 차지하는 과정을 그녀는 26년간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영비를 조금이라도 질투하거나 영염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소문이라도 돌았다면 그녀는 즉시 역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비가 황귀비로 책봉되어 후궁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을 때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염이 황제의 총애를 받을 때마다 참으로 훌륭한 황자이십니다 라고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온화하고 자애로운 황실의 어른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봤고 모든 이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보친왕부에서 청춘을 보냈던 여인들, 황제의 첫사랑 효현황후 부찰씨,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해현황귀비 고씨, 황제에게 맞섰던 개왕후 휘발나랍씨, 후궁의 새로운 주인이었던 효이순황후 위가씨, 그녀와 경쟁하고 질투하고 혹은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동기들이 모두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걸륭제 1기 후궁 멤버 중 오직 그녀 유비 해가씨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금성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리고 아름다운 후궁들은 저 구석진 궁에 사는 유비마마를 전설처럼 혹은 유령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드라마에서 유비는 매우 입체적인 인물로 재해석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녀를 개왕 후에 가장 충실한 친구이자 온화하지만 속이 깊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현명한 조력자로 그립니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초반에는 유약하고 이용당하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흑화하여 복수를 다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무서운 지략가. 이것이 대중매체가 그녀에게 부여한 이미지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전략가였을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녀의 26년간의 침묵을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 침묵은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가설릴. 그녀는 철저한 전략가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유비는 처음부터 황제의 사랑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권력을 원했고 그 수단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13년간의 침묵으로 황제와 주변인들을 방심시켰고 단 한 번의 기회로 영기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영기를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전략가 유비는 복수를 꿈꾸는 대신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바로 완벽한 피해자이자 무해한 황실 어른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왕후의 몰락을 보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영귀비의 부상을 보며 질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6년간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늙은 어미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연기를 통해 황제의 마지막 연민과 존중을 얻어냈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녀는 가장 무섭고 냉철한 심리 전략가입니다. 가설, 그녀는 완전히 부서진 어머니였다. 이 관점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슬픕니다. 유비는 애초에 전략가 같은 거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운이 없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13년간의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총애를 받지 못했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아들 영기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로서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들이었고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26년간의 침묵은 연기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아들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도, 울 수도, 질투할 수도, 욕심을 낼 수도 없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후궁들의 암투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오래 살아남은 것은 생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침묵이라는 감옥 아마도 진실은 이 두 가지 가설의 슬픈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본래 조용하고 인내심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이 성격이 13년의 무명 시절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으로 아들 영기를 교만하지 않게 잘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 그녀가 생존을 위해 택해야 했던 전략이 하필이면 그녀의 본래 성격인 침묵과 인내였습니다. 그녀의 전략과 본성이 하나가 되어 그녀를 26년짜리 침묵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현명한 척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명하게 침묵하는 것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92년 걸륭제가 81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유비 해가시의 나이도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의 초기 후궁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황제에게 남은 마지막 동료였습니다. 걸륭제는 말년의 유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늙은 유비를 황실의 큰 어른으로 깍듯하게 이유했습니다. 그는 왜 그녀를 존중했을까요? 첫째, 그녀는 영기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걸륭제는 평생 오왕자 영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영기는 완벽했던 과거이자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늙은 유비를 볼 때마다 황제는 자신의 가장 빛났던 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둘째, 그녀는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황제를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질투를 하지도 권력을 탐하지도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는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슬픔을 안으로 사귀며 황제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욕망과 배신에 지친 노년의 황제에게 유비의 이 변함없는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1792년 5월 유비 해가씨는 78세의 나이로 자금성의 그 텅 빈 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대의 궁에 들어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보고받은 걸륭제는 그녀의 마지막에 최고의 영예를 더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유비를 유기비로 추존하라. 귀비,
그녀는 살아생전 비의 자리에 머물렀지만 죽어서야 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헤가시 개인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화석화 친왕 영기의 어머니에 대한 걸륭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영기의 어머니로 정의되고 영기의 어머니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 헤가시의 삶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저 궁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들 영기의 죽음은 한 제국이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좌절된 거대한 역사의 비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는 그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서 모든 희망이 꺾이는 것을 온몸으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걸륭 황제의 수많은 여인들 중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한 여인 유기비 헤가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사랑이나 극적인 암투와는 거리가 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다림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타올랐다가 절망으로 무너지고 침묵으로 끝을 맺은 한 여인의 78년짜리 인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황제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현명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어야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성을 잃거나 현실 감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 대신 생존을 택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13년의 무시를 견뎠고 25년의 찬란한 희망을 맛보았으며 26년의 기나긴 고독을 감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현명한 생존자라고 부를 수도 가장 불행했던 승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대한 황금 감옥, 자금성에 갇힌 여인이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걸고 뜨거운 사랑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감정을 죽이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고독한 생존자가 되겠습니까? 유기비 헤가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사랑이 아닌 고독과 인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될지라도 말입니다.